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네, 또 책도 읽고, 또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들도 보면서, 예, 잘 지냈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이번 주 아마 그 핫 이슈하고도 같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었던 사람들한테 그 이제 공감을 얻었던 글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코칭 쪽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코치다 그래서 얼굴을 뵈면 뵙기 전에 이렇게 운동 코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많이 무슨 예, 그쵸, 들었죠. 무슨 운동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저희 쪽 하는 게 이런 리더십, 이 심리 상담하고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저희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 상담, 심리 상담 쪽 관련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혜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네네, 그분이 이제 뭐 홀가분이라든지 뭐 네. 당신으로 충분하다 뭐 어, 이런 유명한 이제 심리 상담 관련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그 사회에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으로 아픔을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세요. 네, 저는 그 양코치님 덕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길거리의 치유사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신데 이분이 지난주에 그 신문에 기고했었던 글이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이분의 그 제목이 세월호 트라우마 외상 후가 아닌 아직도 외상 중 이러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트라우마라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겪는 거죠. 뭔가를, 네. 근데 이제 정인순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외상 후가 아니다. 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어, 비유를 하자면 범죄 현장에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계속 칼로 찔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번 주에 오랜만에 수영장을 갔었거든요. 네, 수경을 쓰고도 수영을 하는데 중간에 잘못 써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때 음. 좀 심하게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배 안에서는 어땠을까? 물이 들어오고 숨도 못 쉬고 그랬을 때 좀 그 뒤로부터 수영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그 전 국민적으로 이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도 칼에 찔리고 있죠.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그 유가족 분들이 이거를 이제 너무 이게 무튼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고 왜곡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KBS를 찾아갔다가 그걸 항의하러 안 만나주고 하니까 청와대까지 가서 거기서 노숙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KBS 쪽에서 나와서 규란영 사장이 사과하면서 김시국 보도국장을 이제 자른 척하면서 사과를 했죠. 사실은 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놓고 사의하지 않았죠. 어, 표명만 한 건가요? 평하고 이제 다른 데로 어, 발령을 다시 내는,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항한 케이스였는데, 결국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세월호 참사라는 게 아이들을 죽인 거였다면, 학살한 거라면, 지금은 그 유가족들을 죽이고 있구나.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지난주에 그 안산에 세월호 관련해서 촛불 그 추모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혜선 박사님이 얘기를 한 게 거기서 얘기한 게 아직도 외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치유적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인터뷰어가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얘기하신 게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과 구조를 샅샅이 밝혀내는 일에 나서는 거다.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의원, 뭐 협회,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언론사와 언론인들, 일베든 이 참사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 옛날에 그 나치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처벌했듯이 꼭 광장에 내가 나가지 않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의 독소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1대1 심리 상담을 1000시간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1만 배는 치유적입니다. 그런 걸 외면하고 심리치유센터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심리치유 사업에 1천억을 들인다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심리치료 뭐 건물을 지은다든지 그런 1000시간을 한다고 하는 거는 1대1인 거고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특수 뭐 안산 단원고에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거기 유가족들에게만 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처도 받고 그 정혜신 박사님 말씀대로 그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치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 두 가지에 다 연관이 있어요. 아까 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되는 과정이 공정한가를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거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네 어떤 동생들이 이렇게 또 좋은 세상에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슈가 됐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나 이런 어떤 사회적 관점이 없이 1대1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그러니까 상처받았으면 그 한 사람을 치료하자라는 식으로 네. 사회적 시선보다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하게 그렇죠. 들어가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힐링 코칭 센터 운영했을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힐링 코칭이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었을 때 그 이제 HRD 잡지에 인터뷰했었을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야 하고 왔을 때 그 돌뿌리가 걸렸을 때 그 돌뿌리 이렇게 그 약에 머큐름을 발라주고 호흡 불어주면 그게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괜찮아, 뭐 너만 넘어진 거 아니야, 내가 약 발라줄게 이게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넘어지고 두 명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 세 명이 돌부리에 걸려, 10명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오면 그건 머큐럼 발라준 건 그건 힐링이 아니거든요. 그 돌부리를 찾아서 그 돌부리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더 이상은 자꾸 사람들이 아파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없이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힐링이라고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 박사님께서 이런 어떤 취지에 근본적인 이제 발본색원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것도 심리 상담사로서 네. 이런 얘기했던 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죠. 아, 진정한 힐링이라는 건, 진정한 치유라는 거는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공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주 핫 이슈가 저희 오늘 진행하는 거랑도 쭉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 네. 이제 언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해드릴 텐데, 지난주에 이슈하고 이제 연관된 언론의 얘기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제가 그 안산에 있는 집회를 다녀왔었어요. 네. 촛불 그 이제 추모 시기였는데, 제가 딱 그 6시에 시작했는데 6시 한 5분쯤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거의 한 10,000명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자리를 비집고 그 앞에서 같이 앉아 계시고 약속을 하신 분한테 가서 앉았는데 제 앞에만 한 5,000명 정도 앉아 계셨었어요. 그 당시. 제가 중간에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제 뒤에 이제 5,000명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한 12,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뭐 이제 거의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끝났을 때 2만 명이 최총 2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시는 분들, 뭐 기자분들, 뭐 거기서 이제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 교총 정리하시는 분들 빼고 대략 순 참가자만 2만 명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촛불을 다 들고 이제 안산에 있는 중앙역까지 다 그 한 1.8km 정도 행진을 했었거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네. 안산에 계신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차로를 행진하는 거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KBS에서 그 이슬기 기자라는 사람들이 그 이제 뉴스를 리포팅 하는데 현장에 한 1,000명 정도 모였었다고 네.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뒤에 아마 그 구경하시는 분하고 그 이제 뭐 떡볶이 파시는 분들 모였어도 그분들도 한 1,000명은 됐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슬기 기자님께서 아무래도 좀 시력 교정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참이슬을 드시고 기사를 쓰시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 MBC가 그런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파 보도를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어저께 본 트위트 멘션 중에 하나가 그 KBS가 언론이면 리어카는 페라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친구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같은 뭐 2,500cc, 3,000cc 차를 타고 쫙 왔는데 친구들한테 야, 그 친구 차 못 타고 왔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걔 뭐 스쿠터 타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이 좋다 안 좋다라도 언론의 사명이란 거는 팩트를 얘기하고 네. 본질을 전달하고 시청자가 그렇죠. 시청자가 그걸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축소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자꾸 그 시민들이 언론에다가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셨고 많은 행동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오늘 꾸는 만년필 6회차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손석준 씨의 신문 읽기 혁명을 통해서 저희가 미션 했었던 걸 간단히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100일장, 해서 진행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100일장 주제도 저희 이제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한테 같이 공유 드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작성하신 내용들,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리뷰가, 지금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 혹은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책을 쓸 때도 이 사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기술하느냐 그리고 또 인터뷰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따느냐에 대한 기법적인 부분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책 소개 간단히 해드리고 추가로 또 공부하시면 좋을 책들 말씀드리고 이번 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 전문 팟캐스트 꿈꾸는 만년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할 때 지난주 관련된 미션 진행을 했었죠. 신문 읽기 혁명이었는데 저희가 드렸던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당일날 나오는 신문을 2개 이상 최소한 2개 정도를 사봐서 그 신문들이 어떤 편집수를 거쳐서 의도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분석해 보셔라라는 얘기였는데요. 작가님들 대부분 말씀하신 게 편집을 아니까 정말 신문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으셨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신문 하나만 보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구나라고 하는 거였어. 저희가 말하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쪽이 이런 프레임을 짜고 있구나. 저쪽이 저런 프레임을 짜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봐야 될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 차원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번에 이제 신문을 2개 정도, 3개 정도 사서 보시면서 똑같은 사안들을 몇 단에 다루고 얼마나 지면을 할애하고 어떤 식의 논거로 이 문장을 구성해 가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들 미션 하시는 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니까 일면만 비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 기사의 몇 면인지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딱 어떤 편집 의도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논리적이 되는 거고 사실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자기 생각까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읽는 사람으로서는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초창기에 작가님들이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미션을 드리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따라오시는 필력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눈이나 내가 스스로 더 발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 같은 게 이 글에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글도 좀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문 비교하는 미션 말고 다른 미션은 어떤 게 있었죠? 저희가 이제 칼럼을 저희가 발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이 각 분야에서 본인의 컨셉을 정하시고 그 컨셉에 맞는 이제 칼럼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칼럼을 쓰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계속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죠. 신하윤 작가님도 이제 유경험자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호평을 많이 해줬는데요. 요즘에는 칼럼을 발송하고 나서 했더니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하겠대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주 하는 실수로 또 계속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또 틀렸을 때의 그 마음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얘기했죠. 고맙다고. 그러면서 너 앞으로 자주 애용하겠다고. 네. 웃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서. 그럼요. 네. 네. 고마워요. 그 네.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이제 작가님들 본인 칼럼들을 발송해 보시면 내 주변에 내가 작가가 되겠다, 좋은 글을 쓰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에게 계속 어떤 전달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분명한 거는 올챙이 시절이 있어야 또 개구리 시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신혜연 작가님도 예전에 썼던 네. 글하고 지금 글하고 비교해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또 다르죠. 스스로 느끼시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독자하고 호흡하면서 발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칼럼을 계속 본인이 책을 쓰고 싶다는 한 주제로 계속 쓰다 보면 그걸 또 엮어서 한 권을 책으로 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거기 주제를 처음에 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최수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신의 꿈에 일본어로 날개를 달아라 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칼럼으로 했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수진 작가님 다시 책으로 엮었었죠. 그래서 그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네. 그 이제 한 또 6개월 1년이 되면서 계속 사랑받으시고 하더니 전자책 그 이제 그런 쪽 분야에서는 다운로드 1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이 애정을 갖고 꾸준하게 쓰신 거는 나름대로의 꼭 보상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게 100일장이 이번에 진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책문이라는 그 네. 책이 있습니다. 아, 책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책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등용문의 이제 과거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과거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정말 또다시 아주 어려운 심도 있는 주제를 갖다가 그 임금이나 이제 아주 높은 벼슬이 있는 사람들이 줘요. 근데 보통 직접 임금이 보통 줍니다. 당시의 사회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선비라고 하면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뭐 하늘천 따지나 읽고 뭐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그냥 세월 가는 것만 한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거 같고 뭐 너희들끼리 고상한 학문인 척하지. 실제 내는 문제들을 푸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풀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희 미션은 어떤 거였나요? 책문과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그 책문에 나온 그 책 속에 그 주제를 갖다가 주제 중에 그 연관성 있는 거 3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명종, 중종, 광해군 때 있었던 그 내용들을 3가지를 뽑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이제 명종에서 내렸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대가 공자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는가? 세 번째는요? 네, 광해군은요.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며 구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주제 보고 전 처음에 웃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시기랑 딱 맞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네.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팁을 좀 드렸자면 본인이 그냥 생각했던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뭐 문화의 문제다. 내가 보는 뭐 사회 문제다. 내가 생각한 경제 문제다. 이렇게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생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것들을 왜냐면 우리는 사회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대 담론을 다룰수록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곧 그 글 실력의 향상이다라고 제가 팁을 드렸었죠. 네. 여러분이 100일장에 참가해 주셨는데요. 어떤 글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한 2가지 정도 간단하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요. 그 100일장에서 그 이응상 작가님이 쓰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응상 작가님 걸 이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쓰셨습니다. 네. 제 시간에 가장 먼저 쓰면 보통 시간 내에 쓰다 보면 좀 이제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걸 논리적으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보면서 평상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정리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선착순으로 참여 1등으로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응상 작가님은 지금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 네. 이 정도 그 문장력을 구성하면서 논리를 전개한 것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나라를 망치지 않으려면 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선 이후 벌어지는 공안 정국 시동,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대선 부정사태, 마하나 리조트 사태와 세월호 침몰 사건 등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고와 부실 수습,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퇴를 등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 개입 시도가 대표적이다. 나는 이러한 위기가 해를 거듭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오보와 반발을 감수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해왔고 지식인과 일반인은 배운 지식과 찾아낸 정보를 토대로 말과 글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부는 만국론이라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연이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주장, 인터넷상의 용어로 말하면 떡밥이다.
고대, 중세, 근세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한 왕권이나 지역 토호를 기반으로 막강한 국력을 갖춘 국가들이 존재했지만 끝은 내분과 외침으로 멸망했다. 근대를 거쳐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국가가 500년, 1000년을 가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근현대에 건국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될까?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50년을 훌쩍 넘긴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만 해도 1948년에 건국했으니 60년 넘긴 셈이다. 서두가 길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쳐도 빈사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름 생각을 펼쳐본다. 첫째,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법을 만드는 국회와 여론을 만드는 언론이 존재하지만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하는 대통령은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흔치 않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접하긴 하지만 국민의 날선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이 대신해주고 있긴 하지만 통제라는 이름으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대화라는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방송국의 토론자로 참여한 국민 대표뿐 아니라 실시간 문자나 SNS를 통해 전달받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대답과 실천에 따라 나라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아부를 일삼는 정치권이나 언론을 피해야 한다. 지금 여당과 지지층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기 바빠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혜택을 누리기 위해 파업, 합법 시위를 이상한 쪽으로 여김에 반대하고 있다. 언론은 또 어떤가? 민주주의 국가답게 언론의 수가 많아지고 보도 성향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맞지 않다. 심지어 자기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뽑도록 유도하고 당선된 대통령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좌지우지하는 언론도 보인다. 대통령은 중립적인 존재다. 언론이나 정치권이 어떤 성향을 보이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수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중재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과 정치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혜택을 위해 대통령에게 아부하며 국민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가 앞장서서 언론을 통제하고 지시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이를 직시하고 반대 성향을 가진 정치권과 언론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잔소리라 여기겠지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며 이를 위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대통령이 밉더라도 좋은 정치를 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는 일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에 나서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 기간 동안 모든 통수권을 보유한 지도자다. 외교, 국방 등에서 많은 장관과 실무자가 나라 안팎을 뛰며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인지하고 수시로 파악하며 잘된 점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직접 참여하는 행사에서 한 나라의 대표임을 인지하고 무례한 언행을 삼가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하고 빠른 시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꽂히며 피라미드로 치면 최고층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만큼 잘못하면 국민의 목소리로 물러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나라의 기반은 국민에게 달려있지만 이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가 있기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위에 말한 세 가지를 인지하고 실천한다면 나라는 더 오래 안정될 것이고 위기도 줄어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을 보면서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첫째, 둘째, 셋째 나눠지니까 더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렇게 구성을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쉽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뤘죠. 그리고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공감적인 측면들, 이게 좀 감성적인 측면들을 좀 다뤘고요. 둘째는 정치권과 언론, 이렇게 어떤 행정, 언론 이런 쪽을 다뤘고, 마지막에는 국방, 외교와 관련된 어떤 일처리를 다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세부적인 강론까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쉽게 끝났지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잘 채웠다고 볼 수 있죠. 네, 저희 방송에서도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두 번째 글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신 류미정 작가님의 글인데요. 여기서 내용들을 갖다 이제 하나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전화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불러드리고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상소를 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또 나름대로 그 풍자를 곁들여서 써주셨습니다. 전화, 저는 지금
2014년 5월 12일 조선일보 일면을 보고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겠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유병헌 회계 조작을 들먹이며 140억 혐의를 헤드라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탈세 혐의입니까? 이는 손바닥으로 이기적인 양심을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옵니다. 둘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규란영 KBS 사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경복궁에 나오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건대 힘을 보태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노란 리본을 맨 청년들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일대를 에워싸고 그들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조선일보에선 세월호 가족의 청와대 항의 방문에 정치 선동꾼들이 찬조 출연한다는 활자를 읽었습니다. 지금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줄로 사료됩니다. 셋째, 우측 제목에는 위축된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7조 8천억을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나왔나이다.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7조 8천억은 누구의 돈인데 누가 낸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아래 대형 재난은 안본처럼 문제를 다루어 하며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맡아야 된다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읽었나이다. 그걸 이제라고 깨달았으니 앞으로 청와대가 스파이더맨처럼 대형 재난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민초들은 잠을 청하겠나이다. 넷째, 하단에는 흑염소 사진을 싣고 가정의 달 온라인 기력 충전 이벤트라며 가정 보양식을 권하는 광고를 올렸사옵니다. 남녀노소 모두 기력이 빠지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이까. 유가족에게 한 상자씩 보내주어 기력을 회복하려는 의미로 광고를 실었다고 굳게 믿고 그 다음 일면에는 그 기사를 실어주시길 통촉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전하의 무능력과 무기력한 모습에 분노만 쌓이네란 노래를 들려드리며 이 밤의 끝을 잡고 잠자리에 들겠나이다. 이상입니다. 그 보면서 조선일보 일면에 있던 모든 기사와 광고까지 엮어내셨다는 게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미션을 기사 비교하는 미션을 보면서 그 신문을 보았던 내용들을 재구성하신 거죠. 네. 거기에다가 노래 제목으로 또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예, 풍자. 풍자인가요? 네, 풍자 패러디 맞죠? 네. 네, 그리고 그것까지 같이 한 거에 대해서 위트가 되게 넘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글로 치면 풍자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난이도의 글로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사태를 일단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정보의 본질을 껴야 되고 그 본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는 다른 비유로 다시 살짝 얹어서 다시 비틀어야 되는 내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패러디는 이런 내공이 약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패러디를 자꾸 하고 비틀기 풍자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시도 자체가 상당한 그 내공을 갖고 있는 그런 글쓰기라고 보여지죠. 저희 100일장 소개는 여기까지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주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조선시대에 나왔었던 주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광해군이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며 구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장원급제한 그 대답이 그렇습니다. 광해군,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네. 그 당시 선비들은 자기 목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또 바라보려고 했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고,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과거사가 사실은 선비 정신이라든지 어떤 그 글쓰기, 어떤 말하기, 어떤 기계라는 거는 지금도 백일장을 하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책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이번 주 책은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잠깐 그 꿈꾸는 만년필에서 약간 그 깔때기를 대자면 저희가 분기 모듈로 책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벌써 한 3개월 전에 이 모듈로 정해져서 올라가는 책인데, 지금 이상호 기자가 한 이슈 중에 하나의 중심 인물로 매일 서 있죠. 그래서 나름 저희가 또 이렇게 식견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 대한민국 대표 탐사 전문 기자죠. 그래서 2005년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MBC 해직 기자가 되면서 다시 이제 복직 투쟁을 해갖고 무효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MBC에서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해갖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고발 뉴스의 메인 앵커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기자로서 발로 뛰고 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이라는 거는 사건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언론이 너무 거짓 보도를 하고 투입되지 않았는데 투입됐다 그러고, 한 명도 구조되지 않았는데 전원 구조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니까 그분들이 이상호 기자를 불렀죠. 내려와서 제발 방송을 해달라고. 근데 이상호 기자가 지금 약간 가벼운 뇌경색 중이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받고 치료받고 이런 와중에 정말 속칭 뒷목을 잡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팩트TV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팩트TV가 지금 25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는 이변이 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손석희 씨의 JTBC 뉴스가 MBC의 시청률을 지금 앞질렀다든지, 이상호 기자가 많은 그 현장의 유가족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왜 그럴까?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지금 시기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호 기자님이 밝히는 엑스파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이게 소개 내용이요.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 중에 그 기자들이 진실을 파헤치려고 막 접근하다가 어떤 거대 기업의 암살 위험도 당하고, 사내에서 이제 또 이렇게 회유나 술수에 이렇게 책략 같은 거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윗사람이 찍어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고민하다가 진실을 터뜨리는 그런 영화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영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그런 외국 영화보다 훨씬 그 흥미진진한 실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그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제 일기, 사건의 어떤 순서 기술식으로 정리하면서 본인의 그런 심정을 나타낸 거였는데요. 웬만한 그 외국의 심리 스릴러, 미스테리물보다요, 정말, 이거 실화잖아요.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계속 읽게 되는, 정말 그렇게 잘 써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로 나와도 재밌겠는데요? 저는 아마, 세월이 어떤 감독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거를 어떻게 영화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잘 짜여진 플롯이거든요. 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멘트가 있었잖아요. 알고도 보도하지 않는 그것은 기자에게 범죄 그 이상이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 세상이 온통 감옥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호 기자가 이 사건들 여러 가지 세상의 부조리를 접하면서 그 갈등한 그 고민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함축시킨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기부에서 삼성의 그 엑스파일, 그러니까 각종 그 이제 비자금들을 통해 갖고 그 이제 정치권이나 이제 경제 관련해 갖고 이런 여야 대권 후보한테 이제 비자금 얼마나 이제 전달했는지, 그리고 이런 비리를 적발해야 될 검찰 수뇌부까지 어떻게 구워 삼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입수하면서 터뜨리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SBS와 관련된 태영의 이제 부사장이 준 로비, 이제 백을 받았죠. 굉장히 비싼 명품백을 받았고, 그 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서 그 사내에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과정들을 이 두 가지 사건들이 큰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책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지금 이상호 기자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상호 기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관련된 미션을 드렸어요. 이 책을 읽고, 진실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A4지 한 장 반에서 2장 분량으로 좀 써봐달라. 그래서, 진실을 기록하겠다 혹은 남기겠다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낌, 그리고 그런 거를 남기겠다고 할 때 여러분께 필요한 것, 예상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봐달라고 이런 미션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미션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한 게, 이상호 뉴스, 이제 페이스북을 다 하시니까, 페이스북에 이상호 기자의 그 공식 계정이 고발뉴스 계정입니다. 그래서, facebook.com/
고발뉴스, GOBALNEWS 여기를 한번 친구 뭐 추천이나 추가로 해갖고 맺어보시고 트위터 계정은 그 이상호 씨라고 해갖고 골뱅이 LEESANGHO C 이렇게 해서 트위터 계정을 해서 팔로잉 같이 한번 맺어보시는 그런 미션도 같이 드렸었죠. 그럼 매일매일 어디를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뉴스를 말하는지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유를 파악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6회차에는 이상호 기자님의 특집이네요. 뭐 이번 주 미션이 이 책이니까 이 책과 관련해서 저는 많이 드리는 미션 중에 하나가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정제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더 컨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저자를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혜정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썼지만 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인들 그냥 책만 읽고 독후만 쓰셔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는 분하고 신혜정 작가님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한다든지 같이 몇 년씩 보신 분들은 저를 더 입체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이 몇 명이고 뭐 운동은 뭘 좋아하고 제가 어떤 때 슬퍼하고 어떤 때 뭐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 책 속에 있는 텍스트도 훨씬 그래 이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좀 아꼈구나. 더 의미를 행간을 파악하실 수가 있죠. 뭐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까지 알게 될 수도 있는 것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본, 돈, 이 탐욕이 많이 이제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기자의 숙명이라는 건 결국 자본을 경계하고, 시장의 본부는 기자의 본부는 시장을 감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목을 내놓고, 그리고 중간중간 힘들 때 참 이상호 기자가 별명이 울보 기자인데 참 많이 울어요. 이 책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서 남자의 눈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주니어 가정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저희가 5주차에 대한 미션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 네.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지난주에는 각 작가님들이 원하는 책을 선정을 해서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주제문을 찾아보고 책에 대해서 기승전결을 나눠보는 걸 했었어요. 그 책을 조금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책을 쓰면 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했어요. 네, 저 책을 갖다가 분석하고 우리가 말하는 좋게 잘 쓰여진 책들은 어떤 플롯을 갖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작가로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이번 주 6주차 책은 완득이에요. 완득이. 네. 네, 그 영화로도 됐었던 책인데, 네. 미션은 그 완득이의 그 선생님이 있잖아요. 동수쌤. 네. 그래서 내 생애에서 최고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랑요. 다른 미션은 그 희노애락에 대해서 사주로 연속으로 나가는 건데, 첫 번째 희에 대해서 언제 내가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한 번씩 찾아보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느껴보고 알아가는 주 연속 미션이 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그 관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선생님을 파악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왜 내가 가장 존경했는지, 좀 최고의 선생님이었는지를 갖다 관계적인 측면이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는 내 감정, 내면적인 측면에서 내 감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겠네요. 이제 저희 다음 주 책 소개해 주실 거예요. 다음 주 책 제목이 그 100만인과 소통하는 파워블로거라는 그 내용의 그 책이죠. 딱 들어봤을 때 블로그 잘 만드는 책 같은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를 하나 잘 갖고 있고 그걸 생성하면요, 그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죠. 유튜브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렇게 또 팟캐스트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통 라디오 송출 방송처럼 흩어지는 거라면 그걸 이제 모아놓는 나만의 저장 창고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블로그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전문성 있는 분야들을 계속 누적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차원에서 어떻게 이 블로그들을 또 관리하고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좀 기법적인 거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파워블로거가 되냐 이런 얘기들이 항상 많으세요. 요 세션 하면. 근데 제가 2008년도하고 9년도에 그 네이버 초창기 파워블로거를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었고 또 그 파워블로거 이면의 모습들, 그래서 진짜 파워블로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같이 노하우를 또 나눠드리는,
아마 다음 주 얘기도 상당히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놀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근데 진실을 알아야 된다, 작가는.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또 미션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파워블로그에 관한 책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다른 책은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가 아무래도 언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요. 지난주하고 좀 연결돼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선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지난주에 그 손석춘 씨의 책이 있었잖아요. 신문일기 혁명. 네. 그 책이 이렇게 마음에 들으셨다면, 그분이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손석춘 씨와 지승호 씨의 그 데자부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아주 짧은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100여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책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대로 가면 또 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 더 손석춘 씨께서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와 경제, 정치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다뤘습니다. 참고로 그 손석춘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시절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 양쪽에 다 적이 있으신데 그만큼 나름의 그 시각을 계속 가지면서 정리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KBS에 계셨었던 최경영 기자였죠. 지금 이제 뉴스타파로 옮기셨는데 그분이 이제 KBS 있을 때 그 워렌 버핏의 눈으로 한국 언론의 물상식을 말하다. 그래서 제목이 9시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언론이나 어떤 뉴스를 보시는 시선이 이런 기자가, 앵커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준 내용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들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프레임으로 저는 이렇게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얘기해주는 책들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조직의 순리를 사실은 다 따르다 보면 그 눈치만 보다 보면 이런 책들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쓴 만큼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내부자와 이런 정보를 격차를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경영 기자의 9시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 손석춘과 지승호의 데자부 이대로 가면 또 진다. 이 두 가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는 언론에 관한 책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요.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정 박사님께서 인터뷰했을 때 했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트라우마가 아니다. 외상 후가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금붕어라고 한국 사람들은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는다. 우리가 우리를 자조적으로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근성이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아픔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사건은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작가의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글로 남겨야 되는 그런 사명까지 같이 띄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이상호 기자의 엑스파일에 중간에 이상호 기자가 메모지를 꺼내서 노랫말 한 편이 적혀 있었던 글을 한참 읽었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훈 코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 한 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히 길들이는 거라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 오직 사랑과 믿음만으로 굳게 닫힌 가슴 열어내고 벗들을 위하여 서로를 빛내며 끝까지 함께하리라.